1337년 고려 충수강 6년 동북면 영흥 풍류산 아래 금리라는 마을에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녀의 이름은 한씨. 훗날 조선의 첫 국모로 추존되는 신의왕후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녀의 탄생을 신비롭게 여겼습니다. 순조실록에 따르면 그녀가 태어날 때 마을 뒷산에 오색 구름이 감돌고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들려왔다 하여 본래 청악산이라 불리던 산을 풍류산이라 고쳐 불렀다고 전합니다. 이러한 전승은 그녀의 출생을 특별한 징조로 해석한 후대 사람들의 시선을 보여줍니다. 신의왕후의 집안은 안변 한씨로 중앙정계보다는 동북지방에 뿌리를 둔 세력가였습니다. 할아버지 한규인, 아버지 한경은 고려 말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는 않았으나 조선 건국 후 공신 가문으로 추승되었습니다. 이처럼 신의왕후의 출신은 권문세족이라기보다는 향리 기반의 세가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그녀가 남편 이성계와 함께 동북면을 기반으로 세력을 일구는데 든든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1351년 공민왕이 즉위하던 해 신의왕후는 15세, 이성계는 17세였습니다. 두 사람은 혼인하여 부부의 연을 맺습니다. 당시 이성계는 아직 동북면의 유력 장수에 불과했지만 용맹과 장악령으로 이미 주변에서 이름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신의왕후는 이성계의 삶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를 함께한 조강지처였습니다. 부부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이성계는 평생의 절반 이상을 전장에서 보냈고 집안의 대소사는 대부분 신의왕후의 몫이었습니다. 태종실록에는 권근이 지은 재릉비문이 실려 있는데 거기서 그는 태상왕께서 수십 년간 전쟁터에 있어 집안이 편할 날이 없었는데 후께서 힘을 다하여 집안을 다스려 성공하게 하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신의왕후가 단순한 가정주부가 아니라 사실상 장수의 집안을 지탱한 내조의 여왕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신의왕후는 긴 세월 동안 8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방후, 정종 이방과 이방희, 이방간, 태종 이방원, 이방현, 그리고 경신공주와 경성공주. 그녀의 자녀 중 2명은 훗날 조선의 국왕이 되었고 나머지 아들들 역시 왕실에 유력한 대군으로 성장했습니다. 정종실록과 태종실록의 기사들을 종합하면 신의왕후의 아들들은 이미 고려 말부터 과거에 급제하여 정치적 입지를 다지고 있었습니다. 이방원은 1383년 묵과에 급제하였고 막내 이방현은 1385년 사마시에 합격했습니다. 그러나 이방현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며 어머니보다 먼저 무덤에 들었습니다. 한편 두 딸은 조선 건국 후에야 혼인하였습니다. 맏딸 경신공주는 1396년 이저에게, 둘째 경성공주는 1393년 심종과 혼인하였습니다. 이로써 신의왕후는 조선의 왕실뿐만 아니라 외척 관계에서도 중요한 뿌리가 되었습니다. 신의왕후의 삶은 늘 정치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습니다. 1360년대부터 이성계는 동북면에서 여진과 맞서며 점차 명성을 얻었고 신의왕후는 함흥 운전리의 집에서 집안의 살림을 도맡아야 했습니다. 이성계가 전장에서 승리할 때마다 그녀도 함께 봉호를 받았습니다. 1364년 이성계가 삼선 3개의 난을 평정하자 그녀는 원신택주로 봉해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장수의 아내라는 지위를 넘어 공신의 내조자로서 국가가 그녀의 존재를 인정했음을 뜻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은 불안정했습니다. 고려 말 권력 다툼과 외적 침입은 끊이지 않았고 가족들은 언제나 위기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태조실록에 따르면 1388년 위화도 회군 직전 신의왕후는 포천 제벽동에서 머물다 아들 이방원의 인솔을 받아 동북면으로 피신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녀는 전란 속에서도 어머니로서 늘 자녀들을 지키고 장수의 집안을 지탱해야 했던 애달픈 삶이었습니다. 1391년 공양환 3년 신의왕후는 5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이는 조선 건국을 불과 1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다는 기록이 전하지만 당시 전국의 격변 속에 마음을 크게 상한 결과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나자 이성계는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이듬해 1392년 조선을 세웠지만
그의 곁에는 이미 평생을 함께한 조강지처가 없었습니다. 조선의 첫 왕비의 자리를 차지한 이는 후처 신덕왕후 강씨였습니다. 1398년 제1차 왕자의 난 직후 태조의 둘째 아들 이방과가 왕위에 오릅니다. 즉위한 정종은 가장 먼저 어머니의 위상을 높이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정종실록에 따르면 그는 생모 한씨를 신의왕후로 추존하고 신의왕후의 사당을 세워 인소전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이 선택에는 단순히 효심만이 아니라 왕권 정당성을 어머니를 통해 강화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정종의 즉위는 사실상 이방원 세력에 의해 뒷받침된 결과였습니다. 이방원이 주도한 왕자의 난에서 신덕왕후 소생의 왕자들, 즉 방번과 세자 방석이 제거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종은 신덕왕후보다는 생모 신의왕후를 내세워 정통성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신의왕후는 살아서는 왕비의 지위를 누리지 못했으나 아들의 정치적 선택을 통해 왕조의 제1왕비로 격상된 것입니다. 이 흐름을 본격적으로 제도화한 인물은 태종 이방원이었습니다. 그는 1400년 정조를 대신해 왕위에 올랐고 즉위와 동시에 어머니의 위상을 강화하는 조치를 이어갔습니다. 1404년 태종은 어머니 신의왕후의 능인 재릉에 비석을 세우게 했습니다. 이 비문을 쓴 이는 대학자 권근이었습니다. 권근은 비문에서 신의왕후를 수십 년간 장수의 아내로서 전쟁터에 남편을 내보내며 집안을 든든히 지탱하였고 시첩에게도 예를 다하여 자식들을 의리로 가르쳤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문구는 단순히 여성의 내조를 찬양하는 차원을 넘어 태종이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어머니의 덕성과 혈통에서 찾으려 했음을 보여줍니다. 1407년에는 허조의 건의를 받아 재릉을 대대적으로 계수합니다. 원래는 일반 사대비묘와 크게 다르지 않았던 재릉을 왕릉급으로 격상시킨 것이었습니다. 이듬해 석인과 난간석을 세우고 정비하여 사실상 조선 왕비릉의 위엄을 갖추게 됩니다. 이 조치는 어머니 신의왕후야말로 진정한 국모라는 메시지를 국민과 관료 사이에 각인시키려는 정치행위이기도 했습니다. 신의왕후의 위상이 높아진 배경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있었습니다. 바로 신덕왕후 강씨와의 경쟁적인 대비였습니다. 조선 건국 직후에는 오히려 신덕왕후의 위상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녀는 태조 즉위 후 공식적인 왕비로 책봉되었고 막내 아들 이방석을 세자로 세웠습니다. 1396년 사망했을 때 명나라에서 내려온 조서에서도 그녀를 수비라 칭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조선의 공식 왕비는 신덕왕후였습니다. 그러나 1398년 제1차 왕자의 난 이후 상황은 급변합니다. 방석과 방번이 제거되고 신덕왕후의 세력은 몰락했습니다. 태종은 즉위 후 계모 신덕왕후는 은혜가 없었다며 대놓고 경멸했습니다. 그녀의 능인 정릉은 도성에서 멀리 사흘 안으로 천장되었고 성물은 광통교 다리자재로 재사용되기까지 했습니다. 반대로 신의왕후는 1408년 태조가 세상을 떠나자 태조와 함께 종묘에 모셔지고 시호도 승인 순성 신의왕 태후로 격상되었습니다. 1409년 권근이 찬술한 건왕릉 비문에는 신의왕후가 수비, 신덕왕후가 차비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는 신의왕후가 제1왕비로, 신덕왕후가 후처왕비로 격하된 공식 선언과 같았습니다. 태종은 어머니의 위상을 종묘제도 속에서도 확립했습니다. 1408년 태조가 승하하자 그는 신의왕후와 태조를 함께 모신 인소전을 문소전으로 고쳐 부릅니다. 이는 단순한 이름의 변경이 아니라 종묘의 핵심 정각의 모심으로써 조선왕실의 근본을 신의왕후와 연결시키려는 의도였습니다. 세종실록에 따르면 이후 세종은 매년 신의왕후의 기일에 흥덕사에서 제향을 올리도록 했습니다. 세자 시절의 세종도 어머니의 기일에 친히 향을 올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추모 행위가 아니라 왕실이 지속적으로 신의왕후를 왕조의 전통을 잇는 근본으로 여겼음을 뜻합니다. 신의왕후와 관련해 가장 널리 알려진 이야기는 태종실록에 기록된 일화입니다. 태종이 세자 양령에게 왕위를 물려주려 했을 때
밤마다 꿈속에 어머니 신이왕후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에게 이렇게 꾸짖었다고 전합니다. 네가 나를 굶기려 하느냐. 이 말을 들은 태종은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시 신하 이숙번은 어린 세자에게 무리하게 왕위를 물려주어 나라가 위태로워진다면 저승의 모후께서 굶주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해석했습니다. 결국 태종은 양위를 철회하고 옥새를 다시 상서사에 돌려놓으며 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 이 일화는 단순한 꿈이 아니라 정치적 사건과 맞물려 해석됩니다. 태종의 양위 시도는 신하들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혔고 결국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머니의 영혼이 나타나 만류했다는 이야기가 덧붙여지면서 신이왕후는 사후에도 나라를 지키는 존재로 신격화되었습니다. 신이왕후가 태어난 곳 풍류산에서도 기묘한 전설이 전해집니다. 그녀가 세상에 태어날 무렵 산 위에서 3년 동안 끊이지 않는 음악 소리가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신이한 징조로 여겼고 그 때문에 본래 청악산이던 산 이름을 풍류산이라 고쳤다고 전합니다. 순조실록에도 이 전승이 기록되어 있으며 훗날 순조 24년에는 신이왕후의 탄생지를 기리는 탄강구기 비각이 세워졌습니다. 이는 왕조가 수백 년이 지난 뒤에도 신이왕후의 출생을 성스러운 시작으로 기억했음을 보여줍니다. 조선 중기 이후 신이왕후는 종종 신덕왕후와 대비되어 논의되었습니다. 송중길은 경연에서 향처와 경처라는 개념을 언급하며 신이왕후를 향처, 신덕왕후를 경처에 비유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지방 출신과 중앙 출신의 구분만이 아니라 후궁과 정비의 위상, 본처와 후처의 권력 구도를 상징적으로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정약용도 대동수경에서 이 표현을 인용하며 두 왕후가 지닌 서로 다른 상징성을 기록했습니다. 신이왕후는 조선왕조의 혈통적 근간을 상징하는 존재, 신덕왕후는 정치적 권력 투쟁 속에 희생된 왕비라는 인식이 점차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신이왕후는 살아서는 왕비의 지위를 누리지 못했지만 그녀의 아들들이 연이어 왕위에 오르면서 후대의 기억 속에서는 승리한 왕비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반면 생전에 조선의 첫 왕비로 화려한 위상을 누렸던 신덕왕후는 왕자의 난 이후 아들들을 모두 잃고 묘지마저 유린당하며 철저히 몰락했습니다. 후대 역사서와 야사들은 종종 결국 최후의 승리자는 신덕왕후가 아니라 신이왕후였다고 평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권력의 부침 속에서 정치적 정동성이 어떻게 재구성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이왕후의 이야기는 누가 진정한 첫 왕비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제도적으로는 신덕왕후였지만 혈통적으로는 신이왕후가 조선왕조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이 모순과 긴장은 오늘날에도 역사적 해석을 둘러싼 흥미로운 논쟁거리로 남아 있습니다.